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 이슈들이 많이 생겼는데 최근 들어 유명 인사들의 자제분들 음주운전 사고를 많이 냅니다. 최근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노엘 군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또 최근에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의 장남이죠. 정창철 씨, 또 음주운전 약식 기소로 벌금 9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참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고위층의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지 오늘 스투데이에 한우식 기자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의선 회장의 장남이 이번에 최근에 그 벌금 900만 원을 맞았어요, 음주운전으로. 예. 요즘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죠? 먼저 사건 경위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 7월 말입니다. 네, 그 정창철 씨가 네, 그 음주 이후 이렇게 차를 몰다가 아버지 차를 몰았습니다. 네.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청담대교 북단에서 네. 가드레일을 들어받았습니다. 청담대교 북단. 예. 저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예. 나중 이렇게 뭐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네. 0.164%였습니다. 혹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0.1이 넘어가면 음주 취소죠? 정확하게 0.08입니다. 0.08로 바뀌었나요, 이제? 예, 제가 혹시 사회자님은 음주운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창피한 일이지만 저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요즘 앱이 있더라고요. 네. 술을 몇 병 마시면 네. 이렇게 이 정도 저기 뭡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까? 네.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치 0.164%는 소주 3병을 마시면 성인 남자 기준으로 예. 이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답니다. 소주 3병 기준 예. 0.164. 뭐 양주로 치면 뭐 1리터짜리 양주 한 반병 정도 까면 네. 이 정도 수치가 까면이 아니고 방송이니까 마시면.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 나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마신 거죠. 네. 몸을 좀 지체할 수 없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예. 그 정장철 씨, 그 현대가 1998년생이고 현대가 4세죠? 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네. 종손입니다. 네. 뭐 향후 뭐 정의선 회장의 뒤를 이어 현대차 그룹을 이끌 인물로 네. 지금 예견되는 사람입니다. 예. 사실 그 현대가 4세 중에서 언론에 공식적으로 데뷔한 사람은 이 양반이 처음입니다. 정장철 씨가? 예. 지금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지금은 아직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미국에서 네. 유학 중입니다. 네. 예. 오자마자 화려한 좀 데뷔를 하고 있네요. 뭐 공식적으로 언론에 좀 이런 식으로 데뷔를 하게 됐죠. 안 좋게. 그 삼표그룹 장녀 정지선 씨가 어머니라고 또 예, 맞습니다. 있네요. 예. 그 삼표가와 또 이렇게 인연이 사돈 관계가 네, 그렇죠. 됐나 뭐 보죠? 사실 그 현대가 쪽에서 이렇게 네. 좀 뭡니까 혼맥을 할 때 네. 그주 3표 쪽으로 예. 이렇게 넓힌 그런. 그렇다면 들리겠습니다. 0.164로 됐으면 통상적으로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벌이 처해지나요, 요즘은? 어제인가 정확하게 대구지법에서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그 화물차 운전자가 네. 같은 그 알코올 농도입니다. 네. 화물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가 된 거네요. 예. 보통 실형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예. 그런데 이게 사건을 뜯어보자면 이게 그 사고가 난 지역이 광진구다 보니까 네. 동부지검에서 네. 이게 사건을 조사를 네. 했었습니다. 하고 네네. 기소를 했는데 약식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약식 기소는 재판을 넘기지 않고 검찰선에서 그렇죠. 이렇게 처벌을 내린 거죠. 서류만으로 재판을 한다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보통 이 정도면 네. 보통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넘으면 네. 검찰 쪽에서 정식 쟁파를 청구를 합니다. 네. 근데 아예 검찰 쪽에서 약식 기소를 했고 또 이렇게 법원 쪽에서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네. 900만 원 벌금 900만 원의 벌금.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 약간의 지금 뭐 봐주기식 논란이 분명히 또 발생될 사실 수가 뭐 제가 있겠네요. 인터넷을 쭉 들여봤는데 네. 좀 뭐 유전 네. 무죄 네네. 그런 식으로 봐주기란 그런 네.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적이. 또 반면에 그 장재원 국회의원의 아들 노엘군은 그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됐어요. 예.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또 전력도 있고 하니까 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 또한 그 과거에 네. 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쯤 이런 큰 실수가 있었는데 정말 반성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 남양유 황하나 씨 사건 아시죠? 네.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황하나 씨가 2015년에 네. 필로폰을 투약하고 네. 그 이후에 이게 좀 이렇게 그런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네. 18년 같은 경우 졸피뎀을 또 투약하고 네. 올해 같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네. 마약을 투약해서 지금 뭐 구속 수감 상태인데 네. 일종의 어떤 그런 일탈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기업으로서는 어떤 오너 리스크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재벌가의 그 자손들이라고 해서 계속 봐주기식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애초에 평등하게 처벌을 받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면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현대가 3, 4세들 일탈행위가 그 이전에도 또 있었네. 유전무죄 이런 신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사실 그 현대가 네. 뭐 4세들이 거의 그 미국 유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학 생활 중에 쉽게 네. 뭐 필리폰이라는 그런 마약에 맞죠. 예. 접하게 되는 환경에 맞닥뜨리죠. 네. 그런 고로 해서 현대가 4세들이 좀 이렇게 뭐랍니까 그 약쟁이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속된 말로 네.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가령 뭐 예를 보자면 정현선 네. 현대 기술투자 상무가 마리아나 히베미로 네. 네.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고 네. 그 외에 또 정현선 상무 네. 정문희 씨가 네. 또 대마초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네. 뭐 또 있습니다. 그 또 성우그룹에 네. 정광선 이사가 그 2013년에 현대가 패밀리인가요? 예, 같은 패밀리죠. 예, 예. 대마초 hợp의으로 구속된 적도 있고 또 그 정몽용 네. 현대 성우홀딩스 회장 아들 장남 정민선 씨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또 대마초 hợp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아,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아요? 예. 정치 지금 현대가의 이거 마약 혐의 처벌 마약 사법만 해도 소위 말해 4세가에서 좀 4명, 네. 5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정일선 네. 현재 비엔지 스틸 사장 아시죠? 네네. 옛날에 그 뭐 수행기사 갑질. 예, 맞아요. 그분도 있고 예. 가영이 같은 경우에 그 사실 그 수행기사 갑질 사건에서도 네. 그냥 벌금 300에 그냥 끝이 났습니다. 과거 기억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 네. 어떤 갑질이었었죠? 수행기사 갑질로. 이게 뭐 수행기사한테 메뉴를 해가지고 네. 뭐 옷은 이렇게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몇 시에 모닝콜 하라 네. 하나하나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스케줄 이렇게, 관리. 그렇죠. 스케줄 관리인데 좀 심하게 네. 폭언도 하고 아, 그게 안 됐을 때. 예. 폭행까지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 스케줄 사실 관리. 일반인 같은 경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징역형을 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벌금 300으로 끝이 난 거죠. 참 요즘 그 대기업들의 갑질 논란도 문제지만 이런 예. 좀 마약류의 이런 사건 사고들이 특히 현대가 이렇게 많은지 우리 일반 서민들은 참 몰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도 않죠. 사실 그 언론이라는 게 보면 네. 저도 언론인이지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지 않습니까? 뭐 현대 쪽에 광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도 네. 있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위에 일선 기자들이 취재를 해도 위에 데스크 쪽에서 좀 부정적인 기사면 네. 좀 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 풍물레이다는 현대그룹의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가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그룹별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을 거예요. 많죠.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네. 이런 게 작은 일이 네. 점점 더 불거지고 그러면 결국 오너 리스크로 연결되고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네. 오너 리스크 아닙니까? 네네. 예. 자,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 또 이어서 왕의 귀환 예. 이호진 태광 회장이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했어요. 예, 예. 뭐 황제 징역, 황제 보석, 예, 예. 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황제가 앞에 붙는데 예. 왜 이런 수식어들이 붙는 거죠?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네. 그만큼 이게 사실 그 이호진 회장 사건이 불거진 게 사실 2011년에 네. 이호진 회장이 회사 돈, 네. 횡령, 네. 그리고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네, 3년형을 받았죠? 예, 그때는 4년 4년 받았다 감형된 예, 거예요. 4년 6개월 받았다 감형이 된 거죠. 네. 구속 수감이 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중간에 병보석 예. 풀어놨죠.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또 많이 됐었죠. 그렇죠. 병보석 기간이 한 7년이었는데 네. 그 중간에 네.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네.
술을 마시러 가고 보석 기간에. 예. 좀 소탈하게 그래도 떡볶이 먹으러 왔네요. 보석 기간 중에. 그냥 잠깐 떡볶이 먹으러 가고 보통 그 술을 네. 굉장히 많이 마셨답니다. 이분이 굉장히 술을 좋아합니다. 아, 나와서 많은 네. 음주행위가 있었고. 원래 사실 병보석을 받게 된 연유도 네. 이 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냈답니다. 아니 간 수술을 받으신 분이 나와서 그렇게 술을 드시러 다니셨다고? 보통 사람들로서는 좀 의아할 따름이죠. 정말 그 우리나라 말에 죽으려고 한장했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거의 자신의 간을 그렇게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징역에 있는 게 건강 차원에서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네. 아무튼 그 병보석 기간 중 7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네. 계속 뭐 술을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네. 거의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뭐 네. 법원에서 재수감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통 제 주변에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법무부 연수를 다녀오시면 네. 교도소죠. 네. 특히 간이 그렇게 싱싱해져서 많이 나온다 그래요. 네.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건강이 상당히 많이 회복돼서 나오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간에 뭐 양주랑 떡볶이 먹는 바람에 간이 많이 좀 다시 황폐해졌겠어요. 뭐 재수감 됐다가 이제 아마 2년 반, 3년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건강이 네.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다시 이제 재수감이 되면서 2년 동안 또 간을 그렇죠. 버렸으니까. 네.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본인의 건강 차원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자, 그 황제 보석 왜 이런 비난이 계속 나오는 거죠? 뭐 그 당시 사회 여론상 뭐 이렇게 술을 마시러 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 부분이 가장 크죠. 네. 또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도 재벌들한테 약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었고 네.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태강그룹 어떻게 이제 그 우리 황제께서 나오셨는데 태강그룹이 어떻게 좀 변모할까요? 청사진이 있나요? 지금 그 태강그룹 같은 경우가 네. 그 그룹 창업주가 네. 이임용 회장입니다. 네. 이임용 회장이 한국 전쟁 기간 중 네. 1950년에 태강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전쟁 특수로 인해서 굉장히 떼돈을 벌게 됐고, 뭘로 떼돈을 벌었나요? 근데? 그죠? 섬유죠. 섬유 쪽에서. 네. 그때 우리나라도 초창기 그 주 산업이 섬유 쪽이었으니까. 그렇죠. 섬유 산업이 가장 먼저 화랑이었죠. 그렇죠. 예. 한일 합성과 더불어 네. 우리나라 어떤 양대 아, 하성업체였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태강그룹에 대해서 말은 들어봤지만 이 태강그룹이 뭘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궁금증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양복지 보면 피존텍스라고 있습니다. 피존텍스. 들어보셨어요? 모르겠네. 그 피존텍스를 만드는데 아. 골든텍스가 제일 네, 모직이었고 골든텍스는 제일 네. 모직이죠. 예. 피존텍스 만드는 데가 소위 말하는 태강 어떻게 산업이었습니다. 보면 제일 모직과 쌍대 그렇죠. 양대축이었어요. 한일합섬 제일 모직. 요즘은 주사업이 뭔가요, 태강그룹이? 지금은 약간 이렇게 화성을 하다가 저희는 화학 쪽으로 예. 방향을 틀었습니다. 흥국생명도 갖고 있죠. 흥국생명도 갖고 태강그룹이. 있고. 예. 뭐 태강산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임용 회장이 있을 적에 무차입 경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주가가 물론 그 주가가 단순하게 어떤 기업의 가치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네. 주가가 100만을 넘었었습니다. 맞아요. 그 주식도 그때 황제 주식이라고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 자산 가치가. 삼성전자, 네. SK텔레콤도 10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게 뭐 단순 가격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예. 어쨌든 가장 고가의 주식이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이 들어요. 90년대에. 예, 요즘은 많이 좀 떨어졌네요. 지금은 뭐 가격은 뭐 비슷합니다. 110만 원 오늘 네. 보니까 110만 원대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네. 30년 전에 네. 100만이었던 주식 지금 삼성전자가 액면가 저기 좀 100원이지 않습니까? 네. 당시 액면가 5천원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네. SK텔레콤도 그렇고 그만큼 기업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30년 전 100만 원인데 지금도 100만 원이면 회사 가치가 뭐 크게 뭐 늘어난 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를 해도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예, 물론 매출은 거의 정치돼 있습니다. 네. 2019년 기준 네. 매출이 2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예, 예. 뭘로 이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주로 말씀드렸죠. 화학 화학 쪽에서? 쪽하고 화성 쪽. 네. 이게 뭐 B2C 소비재를 안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일반 상당히 좀- 시민들한테는 안 알려져 있고 옛날에 또 태광전자라고 있었는데 태강 에로이카. 예, 에로이카. 네. 그 전축 부분도- 우리 오디오 맞습니다, 세대. 맞습니다. 이호진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네. 그 태광전자는 매각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태강 에로이카라는 브랜드는 없나요? 없습니다. 참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태강 에로이카가 그렇죠, 최고의 전축. 또 브랜드 예, 예. 전축이었었는데 예, 인켈, 에로이카. 맞아요. 예. 양대 또 산맥이었었죠. 예, 예.
예, 앞으로 좀 태강그룹이 좀 뭐 공격적인 뭐 경영 행보나 이호진 회장의 뭐 그런 좀 청사진들이 더 좀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신사업이라든가. 사실 이호진 회장이 있을 적에 2010년 뭐 전반기에 네. 그룹 소위로 따지자면 30대 그룹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뭐 50대 그룹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 그만큼 이 한국 뭐 어떻게 뭐 족벌 경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재벌 네. 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보면 오너의 어떤 그런 결단력이 네. 기업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사업 능력을 좌우합니다. 네. 사실 뭐 월급쟁이 CEO도 있지만 네. 잘 내부에서도 잘 안 통하죠 그런 부분이. 그러게요. 예. 네. 참 이게 뭐랄까 참 변치 않는 그룹이에요. 그 변치 않아서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신사업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계속 끊임없는 기업에 그런 좀 변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같은 경우가 저 위성호 네. 신한은행장이 지난해 말그 네. 이쪽 흥국생명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 한국생명 예. 경영진으로. 그리고 뭐 LG화학 뭐 주요 전직 경영인들이 이쪽 태광산업에 합류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호진 회장의 어떤 그런 석방과 맞물린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새로운 어떤 포석을 노려보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측이 재계에서 나옵니다. 보통 재계에서는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그 재계 총수들, 예를 들면 SK 최태원 회장이나 뭐 삼성 이재용 회장, 옥중 경험을 한번 하고 오신 회장님들은 옥중 구상에서 상당히 큰 또 그 회사에 그룹에 큰 선물을 갖고 오고 공격적인 경영 행보가 있는데 네. 우리 태강그룹도 이번 기회에 좀 이호진 회장께서 좀 앞으로 공격적인 태강그룹의 그런 경영 성과들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네.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재계 소식 전해주신 스투데이의 한원식 기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핫한 소식 전해드리는 증시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증시 핫이슈에 스투데이의 김필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이죠. 수출입은행이 투자자원개발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100%, 356억 원을 전액 손실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00%면 아예 투자한 게 깡그리 휴지 조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투자금을 다 날렸다는 건데요. 네, 일단 펀드 종류와 손실 규모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로가 해외 자원개발 1호 네. 펀드인 트로이카 해외 자원개발 펀드인데요. 네, 이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도에 마이너스 49%였습니다. 거의 네. 마이너스 50%였죠. 네, 하지만 지난해 말 마이너스 98%, 거의 100%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2호 펀드인 글로벌 다이너스티 해외 자원개발 펀드인데요. 네. 이 펀드 역시 2014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36%였는데 현재는 아예 마이너스 100% 감소해서 모두 전액 손실로 결정된 셈입니다. 야,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말아주셨네. 정말. 맞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 마이너스 100% 아예 전액 손실이 될 수가 있네?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모든 이 투자 주식들과 펀드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손실을 본 내용인데요. 네. 당초 이 해외 자원 개발 펀드는 6,800억 원 수준으로 약정이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출자를 했었는데 산업은행의 경우 약 3천억 원, 석유공사는 1,000억 원, 포스코 200억, 한전 300억 이렇게 많이 참여했지만 이들의 손실 수준도 이 수출입은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네. 뭐 그런 투명한 절차들이 있었을 텐데 네. 뭐 논란거리는 없었었네. 예, 기본적인 절차는 따랐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했지만 논란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이러한 네. 정책에 따라서 네. 사모형 투자 전문회사 형태로 설립이 됐는데요. 이 당시 지식경제부 주도로 민관 투자기관에 펀드를 투자를 참여하는 이런 독려를 계속함으로써 공문도 유출이 되고 네. 이러한 문제로 강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현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실무자들에 대한 뭐 법적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예, 현재까지는 논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없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출입은행이 국가가 소유한 공적 국가 기능의 은행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의 다 혈세로 또 메워지는 거죠, 손실이.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국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국가은행, 국책은행들의 손실,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액 100% 손실이 발생됐다. 뭐 배임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가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좀 그런 검찰의 네. 본격적인 좀 수사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예.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이죠. 자회사 대표의 또 갑질, 에코마케팅이라는 우리 코스닥 상장 기업이죠. 갑질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갑질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에코마케팅의 주가 급락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지난 5월에 인수한 자회사 안다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이제 네. 돌면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 안다르는 요가복 등을 판매하는 애슬레저 브랜드인데요. 네, 최근 대표이사와 가족이 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네. 이 운전기사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1년 넘게 인격 모독, 갑질로 결국에는 퇴사를 했고 결국 이 갑질은 개인적인 업무, 뭐 이사라든지 혹은 또 룸살롱에서 타 업체가 그 제작한 레깅스를 입은 룸살롱 여성들을 몰래 취재해라, 몰래 촬영해라라는 이런 내용까지 자기가 글을 쓰면서 엄청난 갑질을 당했다. 아니 그럼 룸사롱에서 타회사 제품을 입은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거를 통해서 뭐 어떻게 이런 걸 하라는 성상품화했다라는 아. 식으로 이제 취재를 해서 예. 인터넷에 올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참 네. 취미도 다양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전기사에게 시키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법적 뭐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 운전기사의 주장인 거죠? 예, 운전기사의 주장이고 이 안다르 예. 가족도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발을 한 거고. 예, 명예훼손 등으로 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네요. 네, 이런 그냥 부분들은. 이 추측이고 네, 하나의 현재- 사건이기 때문에 네, 사건이다. 네. 자, 안다라면 많은 여성분들이 아실 거예요. 레깅스 네.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가을철에 레깅스 붐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러면서 안다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인지가 됐었는데 자, 그럼 에코 마케팅은 어떤 회사인가요? 뭐 회사는? 예, 에코 마케팅은 이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 올 5월에 이 적자 경영을 하고 있던 안다르를 인수했습니다. 지분을 인수하고 수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6%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영업이익 부진의 주요 원인이 예상보다 컸던 이 광고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꼽혔고요. 네. 이러한 에코 마케팅의 부진한 흐름이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주가도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에코보 마케팅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 두 달 전에 25,000원 이상의 주가를 보이고 있던 주가가 현재는 18,000원 많이 좀 하락을 했네요. 오늘 들어서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 두 달간 이런 주가 흐름을 보면 갑질 논란을 약간은 정말 반영하는 듯한 네, 우여곡절이 많은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갑질 논란이 일어난 그 당시에는 14%의 급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안달의 경쟁사인 잭시믹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 회사는 또 주가가 그날 또 반등을 했습니다. 반사이익을 또 받았네요. 네, 반사이익을 받아서 네. 오늘까지 네. 계속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기업 대표님들에게 다시 한번 풍물레에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운전기사분들, 집에 일하시는 가정주부, 파출부들, 모든 직원들 좀 따뜻하게 갑질 논란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소식 LG전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네. 저도 지금 핸드폰을 LG전자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네. 휴대폰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상당 부분 영업 손실이 피해갈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왜 어떻게 실적 전망치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3분기 영업 실적이? 예, LG전자가 지난 12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따르면 GM 전기차 볼트 리콜과 관련해서 충당금을 약 네. 4,800억 원을 3분기에 설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약 5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약 1조 원에서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 5천억 원 이후 같은 분기 기준 최저의 영업이익 수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영업이익 반토막 원인 네. 어떻게 보세요? 업계에 따르면 GM은 지난 8월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2017년부터 2019년에 생산한 이 차량과 2019년 이후에 생산돼서 북미에서 판매된 볼트 EV와 볼트 EV 여기에 추가 리콜을 결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LG전자는 앞서서 지난 2분기 실적에도 2,300억 원 규모의 충당 부채를 반영했는데 3분기에도 리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4,800억 원 수준의 충당금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러한 지속적인 충당금 부채를 설정하면서 만년 적자 상태인 전장 부문의 흑자 상황 전환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당금 설정 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수익성 악화 그리고 연이은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지속적인 이 거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직 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의견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코스닥에 메디콕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관계사의 메콕 스튜어메드 관절염 치료제 보자닉스가 임상 1상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메디콕스가 최대 주주 지위로 있는 메콕 스튜어메드가 네. 관절염 치료제인 보자닉스 네.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임상 과정에서는 시험 참가자 전원에게서 이상 반응 없이 네. 내약성 그리고 네. 안전성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콕 스튜어메드 어떤 회사죠? 자, 이 회사는 천연물 기반의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발의 이 치료제는 보자닉스인데요. 네. 이 관절염에 대한 통증 억제 및 항염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서 네. 현재 높은 안전성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각처로부터 지난 12월에 이 보자닉스의 임상 1상 이상의 시험 계획을 모두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향후 어떻게 회사의 전망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임상 1상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임상 2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임상 2상은 총 6개의 대학기관 병원까지 합쳐서 네. 참여하는 다기관 공동 임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비스테로이드 계열의 소염 진통제인 셀레콕시브와 보자닉스의 효능감 네. 그리고 안전성 비교를 통해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신속하게 이상을 완료하면 내년까지 임상 3상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죠. 에디슨 모터스 그리고 코스닥의 상장 기업 세미시스코 컨소시엄. 세미시스코 회사가 사명을 에디슨 EV로 네. 사명 변경을 하면서 전기차 생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와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다 네. 선포를 했습니다. 네. 변경 사유가 있나요? 사명 변경한 이유가? 예, 세미시스코가 13일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에디슨 EV로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세미시스코는 지난달 전기차 전문 제조업체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에디슨 모터스와의 시너지를 고려해서 사명 변경을 결정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사명을 바꾸면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클 텐데 향후 사업 계획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관계사인 에디슨 모터스에서는 이미 전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향후 자전거, 그다음에 전동 카트, 정규 이륜차 제품을 추가해서 이런 네. 전기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영역을 확장해서 글로벌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주로 생산하는 그 전기차들은 뭐 이륜차들 위주, 소형차들 네. 위주네요. 맞습니다. 에디슨 EV에서.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에디슨 모터스와 지금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가 조만간 15일이죠. 내일까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 시계 제로라 그래요. 네. 그 ELBNT 컨소시엄도 아직까지 이행 보증금을 못 내서 탈락 위기에 있고 네. 유력한 후보자가 지금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인데 네. 어떻게 또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나요? 예, 저도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요. 네. 이 에디슨 모터스가 또 이 세미시스코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국에서 다양한 전기 트럭들을 또 판매할 계획이고 네. 또 세미시스코는 이 네. 에디슨 모터스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네. 또 지속적인
고도의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아마 쌍용차 입장에서도 되게 반길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쌍용차 그룹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더 이상 공적 자금 투입돼서는 안 되고요. 수많은 쌍용차 직원, 가족 여러분들 정말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쌍방울 그룹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시간 관계상 우리 또 다음 주에 네. 좀 얘기를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이번 주 블록 위클리 암호화폐 시장 업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투데이의 암호화폐 전문위원 김형석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특검법 이후에 통과된 네. 4대 거래소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예. 준비를 해보셨다고요? 예. 예, 어떻습니까? 특히 그 이번에 특근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익히 또 들어오셨겠지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 4개의 거래소가 예전과 또 비교될 정도로 원활한 영업을 또 하고 있어요. 네네. 거래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이 7천만 원 가량을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 불장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해요. 주식시장은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좀 그 하락 장세로 돌아섰는데 예. 이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또 거꾸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또 아무래도 또 ETF 승인이 거의 기정사실화 네. 되면서 비트코인이 1억을 넘기고 그 이상 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혹은 리플 이런 코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낙수 효과를 좀 맞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특근법 이후에 정리될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면서 예. 일종의 풍선 효과죠. 이 다 반사이익을 이제 4대 거래소가 받게 됐는데 예. 자, 거래소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시죠. 일단 첫 번째, 빗썸. 예. 각종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던 대형 거래소인데 예. 업비트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좀 2위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한때는 어떠세요? 또 빗썸이 1위였죠. 네. 부동의 1위였는데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암호화폐 붐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면서 네. 업비트는 사실상 좀 느리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빗썸보다는. 빗썸은 2013년에 네. 처음 시작을 했고 업비트의 경우 2017년에 영업을 네.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죠. 네. 업비트가 부동의 1위 그리고 빗썸이 2위 포지션을 좀 공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좀 문제가 많았었죠. 처음에는 빗썸 같은 경우에도 서버를 충분히 확충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투자자들로부터 좀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서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매매를 하는 기간에 뭐 다운이 된다거나 예. 그런 에러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결과를 굉장히 초래됐죠. 많았죠. 빗썸 네. 같은 경우에. 또 그때 당시 빗썸이 홍보를 어떻게 했었냐면 네. 일일 최대 거래량이 4조 원이 넘었다. 네네. 그리고 직원을 1,000여 명 네. 정도 고용을 네. 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정작 이 서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네. 근데 빗썸 어떻게 보면 가상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먼저 치고한 선두 기업이었었는데 예. 어쩌다 이렇게 좀 업비트에 발목을 잡히고 2위 자리에 내주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지배 구조에서 나오는 네. 경영상의 문제 혹은 운영상의 문제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손을 봤다. 네. 대기업 수준으로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1위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결국 지배구조, 예. 오너 리스크의 문제가 가장 큰 격차를 벌이게 됐던 주된 원인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또 아무래도 카카오와 손을 잡으면서 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대기업 플랫폼으로서 네.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네. 조성이 됐었고요. 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가 해왔던 그런 어떤 절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네. 게 그런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운명 장단점이 서로 간의 빗썸과 예. 업비트 비교해 보면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빗썸이? 우선 또 공통점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UI가 상당히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런 어떤 UX라든지 아니면 이용자의 그 어떤 사용상 편의를 보장을 해주는 어떤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업비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빗썸이 좀 뒤처지나요? 아니요. 둘 다 그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데 네. 차이점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면서도 각자의 장점이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주식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와 굉장히 비슷하게 또 구성을 해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특히 암호화폐를 시작으로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랑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네. 그것도 잘 모르더라도 신뢰성도 같이 좀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그 빗썸의 오너죠. 예. 이종훈 의장이 검찰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앞으로 오너리스크가 빨리 결과가 나오고 정리가 돼야 좀 빗썸이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그렇게 우리 내다봐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명불허전 대한민국 1위 거래소죠. 업비트. 요즘 어떻습니까, 업비트는? 업비트는 특근법이 시행이 되고부터 네. 특히 빗썸, 코인원 네. 그리고 코빗에서 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죠. 최근에 네. 트래블룰이라고 해서 COD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네. 같이 어떤 특근법 그리고 거래소 인가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업비트는 여기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네.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다. 굳이 손잡을 필요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특근법의 진행이라든지 네. 이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업비트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의 경우에는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그렇게 뭐 의존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고 있어요. 네. 특히 최근에 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3천억 원 네. 정도 부동산을 또 매입을 했죠. 아, 빌딩을 매입했나요? 예, 네. 그 코엑스 맞은편에 네. 그 신라스테이 옆에 아. 그 건물과 땅을 네. 좀 매입을 했다라고 또 기사가 네. 나왔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우리 업비트. 많이 벌죠. 네. 앞으로 이런 1위와 2위의 격차가 더 초격차가 더 벌어질 걸 예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앞으로 더더욱 하고, 예. 대부분 벌어진다. 그리고 이 특근법이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네. 그 경쟁 속에서 결국에 살아남는 게 업비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참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을 때 더 많은 좀 자성을 하고 또 오히려 긴장을 하고 예, 또 1, 2와의 서로 건강한 경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역할을 좀 빗썸이 많이 요즘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좀 많이 아쉽기도 네. 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또 업비트가 그렇게 뭐 잘 해왔냐? 네. 물론 잘 해왔죠. 암호화폐 산업에서.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또 주도해온 그룹들 입장에서 네. 빗썸과 업비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뭐 서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해킹 이슈라든지 네. 아니면 회원에 대한 어떤 피드백 제공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위 업체라고 봐야 되네. 3위, 4위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세 번째로 소개하는 거래소는 코인원. 예. 앞으로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나라는 또 많은 또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 어때요, 코인원은? 성장세 자체는 업비트 네. 그리고 빗썸에 비해서 이 비율로 봤을 때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보다도 성장세 율로만 보면 더 높은가요? 예. 네. 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신규 가입자 수준이 네. 전년 대비 20배 이상입니다. 전년 대비 20배요? 예. 어마어마한 폭풍 성장이네요.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사실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장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20배면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렇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요, 제가? 예, 설립 2년 만에 코인원이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그 배경이 뭔가요, 이유가? 코인원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배경이.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거래소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근데 2020년 작년 중반쯤에 코인원에서 클레이튼의 암호화폐인 클레이를 클레이. 상장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 관련 암호화폐인데 이 클레이 자체를 단독 상장했다라고 뭐 거의 사실상 단독 상장했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코인원에만 유입된 이 클레이의 그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의 클레이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원에서만 이 클레이를 원활하게 또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코인원이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클레임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암호화폐잖아요. 예. 업비트에 상장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 사실 아무래도 업비트 입장에서도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또 업비트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이 두나무에서 카카오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본사의 자사 암호화폐를 상장을 시키는 것보다 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네요. 예. 코빗. 지금은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4등 안에 들어왔는데 예. 코빗 거래소는 어떤가요? 코빗 거래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지원했던 거래소입니다. 네. 초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2017년, 2018년 비트코인이 2,500만 원을 달성을 했을 때에도 코빗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의 업비트 혹은 빗썸 그 정도의 위상을 좀 자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코빗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지원하는 이 암호화폐 종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네. 37종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100종 이상이 넘어가고 또 빗썸 같은 경우에는 뭐 180여 종,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170여 종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코빗 같은 경우에는 37종만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규모가 작네요. 규모도 작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사세가 줄어들었죠?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코빗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좀 걸었던 슬로건이 양보다 질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킹 이슈도 전혀 없었고 서버 이슈도 거의 없었다시피 하고 거래소 자체는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어떤 기업 풍토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네. 소극적인 좀 경영 행보로 봐야겠네요. 예, 사실 보수적인. 이런 경영 방식이 제일 바람직하죠. 네. 해킹도 없고 네네. 그리고 투자자의 자산도 제대로 보호를 해주고 네. 그리고 정말 유망한 코인들, 뭐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네. 메이저류의 코인만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문제 삼을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의 문제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코빗은 계속 지금 이런 보수적인 경영 형태가 계속 유지될 전망인가요, 그러면? 예, 코빗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보수적인 운영 방식이 좀 고수가 될 것 같고 네. 이러한 방식이 언젠간 또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넥슨이잖아요. 예, 넥슨이면 상당히 그 큰 규모의 게임 회사인데 예, 참 넥슨이 인수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좀 싱거운 좀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예. 공격적인 좀 많은 형태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네. 앞으로 넥슨에서 이 코빗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또 선보이고 네. 어떠한 또 새로운 방식의 거래 방식을 또 선보일지 그게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또 넥슨이 빗썸을 인수한다는 기사가 많이 떴었는데 그건 무산됐네요, 사실상. 사실상 무산이 됐죠. 네. 넥슨 그룹이 상당히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진출하려고 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네요. 넥슨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NFT라든지 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출할 방향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넥슨 입장에서도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겠다라는 게 그런 의지가 가끔씩 보여요. 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네. 많이 또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네. 근데 또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네. 모를 뿐이지.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뭐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뭐 어디 상장을 합니다. 네. 라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살아남은 그 대형 거래소 위주로 IT 또 대기업들과 예. 합종 연행이 많이 짝짓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빅과 넥슨, 예, 업비트와 카카오 등등 이렇게 살아남기 전략에 들어가고 있는데 남은 거래소는 이제 빗썸, 예. 코인빗이 누가 또 손을 잡고 짝짓기를 할지 또 상당히 많이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예, 그렇죠. 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업계 분석해 주신 김영석 의원 감사드립니다. 네, 올 주말 16일에 비가 내리고 한파 특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기온이 급하강되는 주말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 여러분들 독감, 감기, 코로나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찬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